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세 번째 왔으면은 조금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여전히 이 앞에 서면은 항상 떨립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더 떨립니다. 예. 자, 오늘 할 강의의 제목은요. 화면을 좀 바꿔주실까요? 예. 오늘 여러분과 할 강의의 제목은 우리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저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시면 이 강의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뭐 전국의 교회를 다녀본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교회 가운데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쓰는 교회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소확행 그러거든요. 운에 맡기지 않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거기에 집중하겠다.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좀 점수를 줄만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공식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행복하고 싶다. 근데 한 번에는 안 된다. 행복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성공해야 한다.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성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좋아야 돼요? 성적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의 공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성적이 좋으면 성공할 것이고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 공식대로 열심히 살아왔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GDP는 전 세계 11위입니다. 틀림없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58위예요. 대한민국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과목들도 성적은 모두 최상위권이었는데 학업에 대한 흥미도나 즐거움은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보시면요. OECD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단연 1위입니다. 수학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거는 학업 흥미도 58입니다. 65개국 가운데.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62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수학의 가치, 수학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한다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데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이 또 가장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억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불행해해요. 행복하질 않아요. 행복하질 않아요. 우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의 행복 공식, 성적이 좋으면 성공할 것이고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 공식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얘기입니다. 카이스트 교정에는 학교 운영에 대한 불만을 담은 대자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TJB 강진원 기자입니다. 예,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서남표 총장, 전임 총장입니다. 전임 총장이 있을 적에 마구 학생들을 밀어붙였습니다. 세계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그 결과 2년 동안 카이스트에서 9명이 자살했습니다. 공부 정말 잘하니까 카이스트에 갔어요. 그렇죠? 예. 근데 2년 동안 9명이 자살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붙여놓은 대자보의 타이틀이 우린 행복하지 않다. 우린 지금 보면 성적이 좋으면 성공할 것이고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 공식이 우리 현실에서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처음 만든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990년대에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2018년 이때 와서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유행이 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소확행의 다른 의미를 한번 보십시다. 아까 거는 어학사전이었고 이번은 시사상식사전입니다. 이 땅에서 왜 지금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이 되는지 알기 위해서 시사상식사전을 보시죠.
주택 구입, 취업, 결혼 등 크지만 성취가 불확실한 행복을 줬기보다는 일상에 작지만 성취하기 쉬운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산다, 취업을 한다, 결혼을 한다, 이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작은 것, 그것 때문이다. 근데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서글프지 않습니까? 결혼이 불확실한 겁니까? 취업도 불확실해요? 참 안타깝다. 제가 이 강의를 만든 이유는 요즘 젊은이들, 너무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고, 특별히 교회와 세상에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세상이 돌아가질 않아요. 교회에서 같이 찬양할 때는 행복합니다. 그렇지요? 근데 회사에 나가면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지금 여기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 젊은이들, 그분들을 향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크지만 불확실한 행운, 결혼, 주택, 그거보다는 크려고 그러면은 그 정도 갖고는 안 되죠. 진짜 크고 불확실한 행운, 어떤 겁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는 엄청 큰, 그러나 불확실한 행운, 어떤 거예요? 최소한 로또 정도는 돼야죠. 그래야 크다고 그러죠. 통계에 따르면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벼락을 맞아 사망하는 것보다 16배가 어렵답니다. 이 정도 돼야 불확실하고 크다고 그러죠. 확률이 아주 낮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로또에 당첨되면 과연 행복할까요? 노골적으로 말하긴 뭐해도 그렇지. 예.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새해 소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위에 오른 것은 바로 로또 대박이었습니다. 매년 사람들의 새해 소망에서 빠지지 않는 복권 당첨. 사실 벼락부자가 되는 행복한 상상을 한 번쯤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꼭 복권 당첨이 아니라도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등으로 하루아침에 떼돈을 번 사람들의 얘기는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는 요즘,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던져봅니다. 이들의 삶은 돈이 많아지면서 과연 행복해졌을까요? 전주에 살고 있는 38배 한기수 씨. 한 씨에게 불행이 닥친 건 역시 큰 돈이 생기면서부터였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열심히 살고 그냥 좋았어요, 둘 다. 그러셨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이 돈이 생기다 보니까 그 조금 전에 크다 보니까 이 돈 때문에 조금 가족 관계가 터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근데 이제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인고 부부로 소문이 날 만큼 금슬이 좋았다는 한 씨 부부에게 어느 날 무려 170억 돈벼락이 내린 것입니다. 더 보시고 싶으신 분은 인터넷에 가셔서 벼락부자 구후라고 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러분 예상대로 이혼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뒤편에 가면 저 친구가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170억 때문에 내 인생은 망했어요. 로또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첨됐다고 해서 이게 과연 행운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다, 돈 많다, 시간 많다, 할 일 없다. 뭐 하실랍니까? 여자들은 제일 먼저 돈 생기면 뭐부터 해요? 예, 쇼핑을 하는데 뭐부터 사요? 명품 백부터 삽니다. 남자들은 뭐부터 살까요? 예, 벌써부터 아주 작정을 했네. 저 친구도 차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재밌는 거, 맛있는 거, 신나는 걸 찾아다닙니다. 그런데요, 신나는 거, 재밌는 거, 맛있는 거 몇 달 해보세요. 더 이상 맛없어요. 더 이상 재미없어요. 점점 더 센 걸 찾습니다. 어디엔가 중독됩니다. 저 친구도 나중에 도박. 돈 많고 시간 많고 할 일 없고 삼박자가 갖춰졌는데 타락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진짜 큰 행운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크지만 불확실한 행복을 찾아서 지금도 매일 로또를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이거는요 대불행이에요. 그렇죠? 대불행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모든 것을 결혼도 포기하고 했다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지금 2018년에 뭘 포기했는지 보면은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했다. 삼포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가서 집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집 밖에 나가질 않아요. 근데 더 두려운 것은 꿈도 희망도 포기했다. 칠포시대라고 그래요. 칠포시대. 이것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나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거기에 집중하겠다. 소확행이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가 거기 있다는데 참 비애를 느낍니다. 학교에서는 어때요? 학교에는 수포자들이 늦습니다. 수포자 뭔지 아세요? 예, 수학을 포기한 자들. 그 다음에 영포자, 영어를 포기합니다. 수학을 포기하면 대학을 포기한 거고 영어를 포기하면 취업을 포기한 거다. 근데 독포자도 있습니다. 책 읽는 걸 포기한 자는 인생을 포기한 자다. 우리는 당연히 가져야 할 꿈과 희망을 다 버리고 뭔가를 지금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틀림없이 예전보다 우리 잘 살게 됐는데도 그렇죠?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하루키가 얘기하는 소확행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행복이라는 건 어떤 거냐? 각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서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 둘둘만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새로 산 정결한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쓸 때의 기분, 겨울밤 부스럭 소리를 내며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고양이의 감촉, 뭐 이런 것, 이런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한다 그래요. 기쁘게 한다. 근데 저는 이 소확행 뭐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겨우 이쯤에서 지금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항상 기뻐하라, 항상 행복하라, 그것이 겨우 이런 정도의 행복을 얘기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우선 너무 작아요. 그 다음에 너무 짧아요. 그렇죠? 너무 짧아요. 그 다음에 너무 까다로워요. 많은 조건들이 갖춰져야 돼요. 또 한 가지 문제를 삼고 싶은 건 나밖에 없어요. 조금 더 좀 넓고 크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은 불가능한 겁니까? 행자를 보시면요 재밌습니다. 한자 행자는요 우로 뒤집어도 행이고요 좌로 뒤집어도 행입니다. 심지어는 거꾸로 뒤집어도 행입니다. 그렇게 까다로워. 넘어져도 행복하고 뒤집어져도 행복하고 깨져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하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얘기하는 행복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게 짧지 않아요. 그렇게 작지 않고요.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혼자만 누리는 그 째째한 그런 소확행 정도에 만족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수준을 강의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 백 목사님한테 배우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수준의 행복을 꿈꾸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도 항상 행복하고 싶어요. 조건이 갖춰 있지 않아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연구하는 학문도 있습니다. 행복하기입니다. 행복하기. 오늘 여러분에게 들릴 것은 행복하게 대표적인 책, 해피어라는 책입니다. 이건 하버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의 내용입니다. 그 얘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것인지 그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해표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과정을 즐겨라. 과정을 즐겨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까르페 디엠, 오늘을 잡아라. 비슷하기도 하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과정의 반대말은 뭘까요? 결과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항상 결과만 생각합니다. 회사 입사했다. 내가 내 동기들보다 더 빨리 대리를 달아야 돼.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치열한 경쟁. 그런데 산을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면 바람은 점점 더 세지고 힘들어요. 그때 우리 모토는 뭐냐?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게 없어.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그렇게 해서 대리를 먼저 달아칩시다. 그럼 행복해요? 이게 또 과장을 먼저 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과장 달고 나면 또 부장을 먼저 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사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 사람의 인생과는 뭐예요? No pain, no gain.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뭐하고 산 거예요? 평생 고통을 견디면서 사는 거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양반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요, 산을 오르는 일은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할 괴롭고 싫은 일이다. 출근하는 거 괴롭고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되도록 빨리 정상에 서는 것 단 하나뿐이다. 과정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눈 뜨고 일어났더니 사장이 돼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이런 생각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왔죠. 그런데 산을 올라가는 방법이 꼭 이렇게만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네팔의 카트만두 공항. 히말라야가 처음인 대원들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절대로 빨리 간다고 다른 사람 페이스에 휘말리다가는 절대로 정상 고지 못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대로 천천히 차근차근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풍나온 개구쟁이들처럼 밝은 표정의 대원들. 해발 3,000m. 힘든 길은 이제부터다. 이곳을 수없이 오르내려 이미 고소 적응이 됐을 포터가 코피를 흘린다. 코피는 고산병의 전형적인 증세다. 히말라야의 복병 고산병. 언제 누구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대원들의 표정에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하나둘 하산하는 동료를 보는 대원들의 마음도 착잡하다. 단장님이야 그리고 대장님 모든 분들 동료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5,000m 고지까지 있는 것 자체, 고소가 없는 것 자체로 충분히 만족이 됐고요. 정상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꼭 올라가고야 말겠다는 욕심은 생기지 않는다. 절로 비워지는 마음. 욕심은 비우되 최선을 다하는 이에게만 사는 정상을 허락한다. 가만히 있어도 숨쉬기 힘든 해발 6,000m. 한 발 한 발이 새로운 기록이다. 최선을 다하는 순간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정상이다. 정홍인 씨는 정상을 180m 남겨두고 송경철, 정응채, 이상은 씨는 정상을 80m 남겨둔 채 결국 돌아선다. 저하고 윤영현 씨하고 우리 성태 씨 셋이서 지금 정상 도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장동직, 윤용현 대원이 아일랜드 피크 정상에 섰다. 드디어 저하고 동직이 형하고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만이 히말라야의 눈부신 풍경을 만날 수 있다. 꿈은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이의 몫이다. 최선을 다하는 이에겐 더 이상 오를 것이 없다.
그곳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 동정석만 봐가지고서는 처음에 몇 명이 출발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일랜드 피크 정상에 도달한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딱 2사람이었습니다. 2사람만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그 만세를 불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 그렇게 회한의 눈물을 흘리던가요? 아니에요. 정웅인이는 나는 여기까지 왔다는 자체, 고소가 없다는 자체에 충분히 만족이 됐고 감사한다. 행복해요. 거기 못 올라간 사람도 행복해요. 예를 들면 회사에 100명이 같이 입사했다 칩시다. 그 동기들 중에 이사가 되고 사장이 될 사람은 1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근데 그 사람만 나는 만세 행복하다고 그러고 나머지 99명은 후회의 눈물을 흘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산을 올라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방금 나온 얘기 가운데 중요한 점을 정리합시다. 누구 페이스에 휘말리다가는 절대로 정상 고지 못 받는다? 다른 사람 페이스에 휘말리다가는. 네. 얕은 산은 서로 경주해 가면서 빨리 올라가게 시합을 하지요. 인생의 산은 그렇게 짧지 않아요. 짧지 않아요. 그렇게 낮지 않아요. 자기 페이스대로 가야 합니다. 자기 페이스대로. 초반에 잘 달리는 사람도 있고요, 후반에 잘 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페이스대로 가십시오. 무엇은 비우되 무엇을 다하는 이에게 사는 정상을 허락한다? 욕심은 비우되 최선을 다하는, 오케이, 최선을 다하는 이에게 사는 정상을 허락한다. 무엇을 다하는 이에게는 더 이상 오를 것이 없다. 그곳이 무엇이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하는 이에게는 정상이기 때문이다. 정상의 데피니션을 바꾸세요. 정웅인이한테는 아일랜드 피크 마이너스 180m가 정웅인의 정상이에요. 그렇죠? 이상인이는 거기서 100m로 더 갔어요. 아일랜드 피크 마이너스 80m가 이상인이의 정상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는 그곳,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피크의 꼭대기까지 못 갔지만 난 여기까지 왔다는 자체에 충분히 만족이 됐고 감사한다.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죠. 자, 퀴즈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인생의 정상은 몇 개입니까? 몇 개? 10,000개? 무한대? 아니에요. 왜 70억이? 전 세계 인구가. 맞아요. 맞아요. 이 세상의 정상은 몇 개냐? 사람 숫자만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정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이룰 수 있는 그곳,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퀴즈입니다. 그 정상이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180m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에는 내려와서 몸을 만들지요. 다시 도전하지요. 아일랜드 피크에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아일랜드 피크를 넘어서 에베레스트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기가 정상이지만 그 정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퀴즈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음식은 몇 가지입니까? 70억? 똑같은 문제를 내겠어요. 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음식은 한 개? 무한대? 아닙니다. 이 퀴즈의 정답은 식객 허영만 선생이 만들었어요. 여수 사람이거든요. 식객 허영만 선생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음식은 이 세상 어머니 숫자만큼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머니 숫자만큼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우리 엄마가 끓여주는 호박 된장국이 최고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최고하고 최선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성공과 행복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성공한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을 먹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걸 먹으면서 행복을 느낄지는 그건 모릅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엄마의 된장찌개, 호박 된장찌개가 최고입니다. 그만 먹으면 행복해요.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교회와 세상과의 그 괴리를 넘어서려고 그러면 최고와 최선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셔야 되고, 성공과 행복 두 가지를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취주의자의 삶을 살았죠. 저 깃발을 먼저 뽑아야 돼요. 성취주의의 반대말은 쾌락주의자입니다. 왜 고통을 견뎌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치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 하는 것이 마치 지혜로운 얘기처럼 얘기하는데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전체를 알고 얘기하면 괜찮아요. 근데 내 아들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맨날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자, 성취주의자는 미래의 포로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쾌락주의자는 현재 오늘의 포로입니다. 내일은 몰라. 오늘 당장 좋은 걸 할 거야. 재밌는 걸 할 거야.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과거의 포로도 있습니다. 과거의 포로는 허무주의자라고 합니다. 해봤거든 별 볼 일 없어. 해봤는데 별 볼 없어. 과거의 경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과거건 현재건 미래건 포로된 자에게 행복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단 말이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행복의 비밀은 뭐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인위적인 틀을 깨버리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과거입니까? 언제부터 미래입니까? 아까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 그때부터 과거입니까? 어제부터 과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억지로 현재, 과거, 미래 인위적으로 그걸 나눈 거예요. 다 과정입니다. 무슨 과정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과정이에요. 과정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인위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이걸 과정으로 여기는 겁니다. 산을 올라갈 적에도 이제는 과정에다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새소리가 들려요. 지금까지는 꼭대기에 있는 깃발밖에 보이는 게 없었거든요. 새소리 같은 건 들리지도 않았어요. 여기 이쁜 꽃이 있고 여기 나비가 나르고 있었어. 안 보였어요. 그동안 안 보여요. 이런 양반들의 모토를 뭐라고 정리하느냐? Less pain, more gain. 그렇습니다. 고통을 좀 덜 느끼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새소리도 듣고 하다 보면 고통을 덜 느껴요. 지금 고통을 덜 느끼면서 억지로 참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더 멀리, 더 높게 가는 겁니다. Less pain, 과정에다 포커스를 맞춘 사람의 인생관을 세상에서는 Less pain, more gain. 그렇습니다. 이 양반들은 성취주의자들의 믿음에 이론을 제기합니다. 산을 오르는 일은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할 괴롭고 싫은 일이라고? 아니, 산을 오르지 않고 어떻게 정상에 설 수 있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딱 정상에 서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야. 산을 오르는 과정 또한 소중한 내 인생이야. 근데 그 시간을 왜 나는 계속해서 지금 억지로 참고 살아야 돼? 난 그렇게 못하겠어. 난 그렇게 못하겠어. 지금 내가 당장 내 입맛에 맞고 좋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 이것이 있어야 결과도 있을 수 있다. 또 한 번의 퀴즈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생각해 보시라고 퀴즈를 많이 냈는데, 자, 여러분이 살고 계신 목포에서 저 설악산까지 간다 그럽시다.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비행기.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좋은 동반, 그 오빠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도란도란 얘기를 하다 보면 벌써 왔어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우리 여행은 어떤 거냐? 설악산 가서 울산바위 앞에서 V자를 그리고 인증샷 찍어가지고 SNS가 자랑질 하려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가보세요. 더럽게 멀어요. 그러니까 여행이 아니라 이게 고행이에요. 고행이에요. 무슨 뜻이냐? 과정. 해피어를 지은 그 교수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행복하고 싶었던 그 시절이 실은 행복한 시간이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설악산 여행을 준비할 때부터 행복해요. 가는 과정에 행복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그거 다 생략해버리고 딱 거기 도착해. 우리 속된 말로 아무것도 없이 젓가락 2개만 가지고 살림 시작했을 적에 행복하려고 노력했던 그 시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사실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 그거보다는 우리는 지금 성취주의의 삶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교육받았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결과를 따내라. 그래서 성공은 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빠른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러면 결과에 주목하느냐, 과정에 주목하느냐. 결과에 주목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돈을 벌고 빨리 출세하고, 과정에 주목하는 사람은 지난번에는 아일랜드 피크 마이너스 180m 전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일랜드 피크 정상에 올랐어. 잘했어. 과정이거든요. 예, 칭찬과 격려예요. 이걸 보고 학문적으로 말하면 돈과 명예 같은 것을 외적 보상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격려와 칭찬 같은 걸 내적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외적 보상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내적 보상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내적 보상에 외적 보상, 돈.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한계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왜 안 나오죠? 허용. 잠깐. 옛날 다시요. 소리가 좀 작아서 키웠더니. 어느 마을에 혼자 사는 노인이 있었다. 노인의 조용한 집 창 밑으로 언제부턴가 동네 꼬마들이 모여들어서 시끄럽게 떠들며 놀기 시작했다. 참을 수가 없게 된 노인은 꼬마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이야기를 했다.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러니 앞으로 날마다 집 앞에서 더 큰 소리를 내준다면 한 사람 앞에 25센트씩의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 아이들은 신이 나서 몰려왔고 약속대로 25센트를 받은 후 큰 소리로 떠들며 놀았다. 노인은 돈을 주며 다음 날에도 또 와서 놀아달라고 말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노인은 아이들에게 돈을 주었다. 하지만 금액은 20센트에서 15센트로, 10센트에서 다시 5센트로 점점 줄어들었다. 돈이 없어 더 이상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화를 내며 말했다. 이렇게 적은 돈을 받고는 더 이상 떠들며 놀아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 후 노인의 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됐다는 얘기다. 물론 만든 얘기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주 노련한 영감님이지요. 예, 싫다, 짜증난다. 근데 처음엔 아니었잖아요. 놀고 싶다, 재미있다 해서 친구끼리 모여서 노는데 왜 이렇게 180도로 달라졌어요? 지금 이때는 놀이였고요, 이제는 노동이에요. 지금 보상을 바라고
처음에는 노는 것 자체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보상을 25센트를 위해서 하는 노동입니다. 자체라는 얘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까 정웅인이가 나는 여기까지 왔다는 자체, 고소가 없다는 자체에 충분히 만족이 됐고 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지금 놀이 자체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한, 돈을 얻기 위한 노동인지, 거기에 따라서 하고 싶다, 재밌다 하던 것이 싫다, 짜증난다가 됩니다. 이때는 놀기였고요, 이때는 놀아주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놀아주지 마세요. 저도 아들, 딸을 셋을 키웠는데 한 번도 놀아준 일 없습니다. 대신 저는 우리 아들, 딸하고 같이 놀았습니다.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놀아주는 아빠는요, 놀다가 애들이 어지르면 안 돼, 어지르지 마. 애들이 아빠 눈치를 봐야 돼요. 근데 노는 아빠는 같이 어질러요. 그리고 야, 엄마 오면 야단 맞겠다, 같이 치워요. 애들도 놀아주는 아빠, 같이 노는 아빠 확실하게 구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직장인 가운데 일하는 직장인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일해주는 직장인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지금 직업관이 잘못되어 있다고요. 지금 놀아주기, 일해주기, 이건 전부 다 너를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놀건 일하건 공부를 하건 이건 다 나를 위한 일이에요. 전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젊은 회사원들에게 여러분이 이 회사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8시간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느냐면 외적 보상이냐 내적 보상이냐. 근데 대한민국은 온통 모든 신경이 외적 보상, 돈과 명예, 권력 그쪽에만 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틀림없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은요,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목표를 위해 모인 것입니다. 회사에 가면 미션과 비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요. 교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비범하지 못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명령을 이뤄내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모든 조직은 일하는 데입니다. 근데 누가 일하느냐? 우리가 일하는 데.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출근하십니까? 돈. 직장은 뭐 하는 데냐? 내가 돈 버는 데다. 직업관이 틀렸다고요. 직업관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먹기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짓까지 해야 돼. 일에 대한 보람 같은 것도 없어요. 직업관을 다시 바꿔야 합니다. 직업관이 아주 후진적이에요. 우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내적 보상의 그 파워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이적이라고 가수 아시죠? 네. 이적이 힐링 캠프에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적이 삼형제인데 3명이 다 서울대학 출신입니다. 삼형제가 다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이게 형은 일단 무슨 과를 나왔습니까? 형 동생입니까? 네, 저희 형은 건축학과 서울대학교. 동생은 인류학과. 네. 서울대 인류학과. 네. 어떻게 어머님이 어떻게 키웠길래 과외 선생님 집으로 와가지고 세상을 다 가르쳤습니까? 뭐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어떤 교육 방법이라든지. 저희 어머니 교육 방법은 교육을 안 시키시는 게 방법이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강조하신 2가지가 있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쨌든 다시 공부를 하시니까 큰 책상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큰 책상에서 이제 어머니가 계속 뭐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옆에 있고 싶은 거예요. 좀 컸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어머니 옆에서 괜히 뭐 하나 보다가 이제 책 같은 거 보시니까 거기서 옆에 책도 보고 보고. 숙제도 하고 뭐 이러던.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 하셨고, 그러니까 항상 그 얘기는 있으셨어요. 어릴 땐 그렇잖아요. 엄마 나 공부해. 뭐 이렇게 자랑 같은 거 한다든지, 엄마 나 공부하면서 뭐 잘하면 뭐 해줄 거야. 뭐 이러면
네가 공부를 하는 거는 엄마를 위한 일이 아니다. 어허. 네 일이다. 자, 네가 공부해서 잘 되면 네가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거니? 그러니까 이 공부는 네 일이다라는 게 확실하셨죠.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지금 이분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실 것 같다. 이적의 어머니 박혜란 여사가 쓴 책입니다.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제가 추천하는 자녀 교육에 관해서 최고의 책입니다. 지금 이적의 어머니가 잘한 것은 공부하는 아이로 키웠지 공부해 주는 애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1등 하면 뭐 사줄 거야? 왜 1등 했는데 네가 좋은 일에 왜 내가 그걸 사줘야 돼? 공부하는 애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애로. 일하는 직원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예. 노는 아이로 만들어야 돼요. 주인의식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일은 돈 가지고 안 됩니다. 돈 가지고 안 된다고요. 명문대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도움 가운데 어떤 것이 도움이 됐느냐 했더니 대학 입시 정보, 학과 소개시, 강사 소개, 관련 조언, 교통편 제공, 보양식 제공. 근데 부모에게 얻은 도움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 뭐냐? 바로 격려와 칭찬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적 보상의 파워를 알고 그걸 활용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지금 오늘의 우리의 토픽, 행복으로 가는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내적 보상에 관해서 너무나 소홀하게 대했고,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아는 바가 없어요. 공부해 보질 않았으니까. 지금 결과에 주목하는 외적 보상, 여기에 모토를 준 사람은 항상 인생의 목표가 뭐냐? 너보다 나은 나. 내가 먼저 가서 저 깃발을 뽑아야 돼. 그런데 과정에 주목하는 내적 보상에 신경 쓰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뭐냐? 어제보다 나은 나. 그러면 경쟁 상대가 누구요? 나요. 이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해야 할 선한 싸움입니다. 선언. 내가 잡은 것을 잡았다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닙니다. 내가 또 주께 더 가까이, 어제보다 더 나은 크리스찬의 모습, 바로 그걸 위한 거죠. 너보다 나은 나를 가르치면 애들이 치열한 경쟁심을 갖지요. 그런데 어제보다 나은 나를 가르치면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경쟁심 너무나 치열해요. 너무나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꼴을 못 본다고요. 그런데 진정한 세계적인 경쟁력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지금 외적 보상에만 치우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가 태어날 당시에 그의 상황은 정말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지금의 오프라 윈프리의 모습은 어마어마한 거물입니다. 미국의 흑인 중에 최고의 부자고요. 심지어는 다음번 대통령 후보로까지 지금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한 10여 년 전에 하워드 대학교라고 흑인들의 하버드라는 명문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때 그가 한 인사말입니다. 할머니는 늘 내게 잘 커서 일자리를 줄 마음씨 좋은 백인을 만나야 할 텐데 라고 말씀하곤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백인에게 일자리를 주고 있는지 할머니가 보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처음 발티모어 TV에서 내 스타일이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흑인 취향이라 바꾸라고 했지만 거부했습니다. 원칙을 버리고 타협하면 10배는 더 부유해질 기회가 있었지만 거부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과 원칙을 지키며 살길 바랍니다. 오늘 졸업식에서 또 앞으로 살면서 상을 받는 학생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상입니다. 자신에게 존경받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내적 보상이 외적 보상하고 다른 결정적인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요, 외적 보상은 다른 사람만 여러분에게 줄 수 있지요. 내적 보상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스스로입니다. 여러분이 행복으로 가는 비결은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해 가면서 어제하고 다른 나를 만드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오프라 윈프리한테 배웁시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앞으로 쭉 내미시고 머리 꼭대기에다 대시고 뒤로 내리시면서 스스로를 한번 칭찬하세요. 그동안 고생했다. 앞으로도 잘할 거지? 잘하자. 이왕 하신 김에 옆에 있는 분도 한 번씩 쓰다듬어 주시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내적 보상에 얼마나 큰 파워가 있는지 아시죠? 자, 결국 행복하게 해서 얘기하는 과정을 즐기는 비밀은 스스로에게 하는 내적 보상이에요. 이런 내적 보상을 계속하면 무슨 득이 있느냐? 첫 번째,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박지성 박지성의 지혜가 엿보여요. 10분을 뛰어도 만족할 것이고 20분을 뛰어도 만족할 것이고, 처음부터 박지성이 맨유의 모든 경기에 풀타임 스타팅 멤버, 산꼭대기에 있는 깃발처럼 그것만을 목표로 했다면 10분을 뛰어도 불만일 것이고 20분을 뛰어도 불만일 것이고 전반전을 뛰어도 불만일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박지성은 10분을 뛰고 20분을 뛰고 할 때, 야, 지난주에는 10분 뛰더니 이번에 20분 뛰었어, 잘해 하다 보면 웨인 루니하고 어깨를 걸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지성이 맨유를 빠져나갈 적에 그의 연봉이 전 세계 최고의 클럽이라는 맨유에서 랭킹 4위였어요. 랭킹 4위였다고요. 그런 박지성. 퍼거슨 감독, 이제 퍼거슨 경이라고 불러야 될 텐데, 감독 은퇴 이후에 올드 맨유의 대사로 임명식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공식 행사에서 처음입니다. 네. 자, 박지성 선수와 또 알렉스 퍼거슨 경이 함께 그라운드 입장하고 있습니다. 올드 트래포드에 걸어나가는 박지성 선수의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정말 다시 보고 싶네요. 네. 참 멋진 장면이고 참 우리에게 고마움을 선사했던, 즐거움을 선사했던 7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퍼거슨 경이 은퇴 이후에 관중석에는 모습을 들어. 박지성 영어 하는 거 듣고 싶으세요? 그냥 조금 버벅대요. 박지성은 맨유 역사상 7명밖에 없는 8명째 앰베서더로, 맨유의 친선 대사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그런데 그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지금 과정이에요. 내적 보상이에요. 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 이사가 되고 하는 것을 별이 된다고 그러죠. 별도 가지각색입니다. 첫 번째, 지구와 같은 별을 무슨 별이라고 그래요? 행성이라고 그러죠. 행성. 태양 같은 거는 항성이라고 그러고요. 또한 어떤 별이 있어요? 그렇죠. 공부 잘하네. 지구를 도는 위성이 있어요. 각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행성은, 지구가 하는 일은 공전과 자전을 합니다. 공전이라는 것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거예요. 태양 주위를 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시사철이 있죠. 자전이라는 건 스스로 돌아요. 스스로도 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밤낮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달과 같은 위성은 공전, 자전 가운데 뭘 못해요? 자전을 못해요. 공전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지구는, 달은 밝은 쪽은 항상 밝고요, 어두운 쪽은 항상 어두워요. 밤낮이 따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 직장에 처음 들어오면은 선배를 쫓아다녀야 돼요. 배워야 돼요. 나중에 이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면 사장님을 따라다니기도 하지만은 스스로 머리를 써야 돼요. 뭘 써요? 그런데 CEO가 되려고 그러면 발광하고 발열을 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 앞이 깜깜했을 적에도 사장님하고 얘기하면 빛이 보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다운돼 있을 적에도 저 양반하고 얘기하다가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는, 다른 사람을 뜨겁게 만들 줄 아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사장이 되는 거죠.
서두르지 마세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짧지 않은 과정이죠. 그 사이에 뭘로 견뎌요? 내적 보상. 누가 하는 내적 보상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내적 보상 해주면 고맙죠. 그러나 그것이 없더라도 스스로 하는 내적 보상.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쫙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혜성 같은 걸 꿈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요. 내적 보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역경을 이기게 됩니다. 힘든 걸 이기는 힘이 생겨요. 누구예요? 바람의 딸, 지구 걸어서 3바퀴 반, 4바퀴 반? 한비아입니다. 한비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가요. 대학을 못 가서 그때 알바로 이겨냈을 때 그때 얘기입니다. 그게 없었으면 되게 물렁물렁해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때 일기장을 보면은요 되게 속상한 일도 많았죠. 어느 때는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침에 그 아르바이트에 나가려고 그러면요 눈앞이 노래요. 잠을 못 자갖고. 그리고 졸음이 올까봐 안티프라민을 눈 밑에 되게 많이 발랐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세상은 전부 다 합심을 해서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기게 하는 힘은 뭐냐면 일기장에 써놓은 거예요. 어떻게든 참고 견디자. 이 고비를 넘어가면 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장간에 왔어요. 자기가 벼려지는 칼이에요. 대장장이가 작정을 하고 나는 이 칼을 명품으로 만들어 볼 거야 하면 끝까지 두드리겠죠. 더 뜨거운 물에 집어넣고 끝까지 두드려서 명품으로 만들겠죠.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뜨거운 물에 맨날 있어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두드려만 하면 그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명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칼이다. 지금 저 과정이 없었다 그러면 명품이 될 수 없지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신이 한비아는 공연과 몸담았던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의 한 공식 행사에서 한비아 씨가 나눔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한비아 씨는 먼저 반가운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유엔에서 활동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의 자문위원이 됐어요. 이건 주로 각 나라의 외교부 장관이나 총리급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회구호단체에서 일했던 사람 유일하게 유엔 자문위원 당시에 한비아가 1년에 집행했던 돈이 2조 원입니다. 근데 그 아픔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명품이 되고 있는 과정이야. 내적 보상했던 거죠. 한비아가 강연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결론해서 함께 읽는 시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보이세요? 저하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하시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굴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 세월을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내적 보상하세요. 주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스스로를 이렇게 세우는, 다른 사람을 누르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내적 보상을 계속하면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됩니다. 자신감으로. 김연아입니다. 김연아가 피겨 여왕이 될 수 있었던 핵심 기술은 여자 선수들이 힘들어하는 점프였다. 보통 여자 선수들은 점프를 위해 스피드를 줄인다. 반면 김연아는 남자 선수처럼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점프하기 때문에 비거리가 길고 점프하는 모습이 당당하게 보인다. 김연아는 이번 대회 밴쿠버 올림픽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3회전 플러스 3회전 연속 점프를 완벽하게 실행 쇼트 프로그램 세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아주 자랑스러운 보도지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은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선수들도 김연아처럼 스피드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점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해요? 못하겠죠. 왜 못할까요?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요? 넘어질까 봐. 그러면 김연아는 안 무서워요? 김연아도 무서워요? 근데 김연아는 스피드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뛴다는데 김연아는 겁이 없어요? 예, 겁이 없습니다. 겁이 없어요. 김연아 스스로 한 얘기입니다. 김연아가 얘기하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엉덩방아를 찢지만 그때마다 엉덩이를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지금의 시련이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속으로 주문을 건다. 수없이 많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스스로를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세웠어요. 바로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갖게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어떤 때 생기느냐? 수없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과정을 거친 김연아와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이제는 겁없이 그대로 점프해버리는 거예요. 무릎 까지지 않고 달리기를 배울 수 있어요? 무릎 까집니다. 그렇죠? 일어나요. 따끔이 좀 안고 조금 나가면 또 뛰어요. 또 무릎이 깨지지요. 다시 일어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거침없이 뛰는 거예요. 과정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근데 요즘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느냐? 넘어졌다 일어나 본 경험이 없습니다. 넘어지려고 그러면 선생님이 잡고 부모가 잡고 다 붙잡아줘요. 무릎이 너무 깨끗해. 무릎들이 너무 깨끗해요. 예. 성경에서 주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실패한 일이 없이 그대로 곧게 간 인물들이 있어요. 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과정을 거친 뒤에 주께서 쓰시는 거예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져 본 사람만이, 그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자신 있게 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뭘로 이겨내라고요? 스스로 주문을 건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지난번보다 나아. 지난주보다 훨씬 나아. 나중에는 세상에 알아줍니다. 일본 보도입니다. ジャンプの得点なんです。こちらをご覧いただきましょう。3回転ジャンプはこちらの5種類です。中でも高得点を狙うことができるのが上から2つルッツとフリップなんです。しかし今シーズンからこの2つのジャンプの採点が変わって選手たちを悩ませているんです。スピードも高さ、着地も完璧な浅田真央選手のジャンプ。しかし審判の評価は減点。実はルッツとフリップを両方正確に飛べる選手はほとんどいません。ジャンプを武器とする日本の2人も例外ではないのです。浅田真央選手の場合、外側で飛ぶルッツを内側で飛んでしまう癖がありました。ジャンプを変えていく、直す、これどのぐらい大変なことなんですか？本気で直そうと思ったら、そうですね、ワンシーズンオフに大体やるので、4ヶ月ぐらいで直さなければいけない。でそれが治らなければ、次のシーズンに持ち越しという形に、やはりそれだけ、癖というのを矯正することっていうのは難しいですね。安藤選手、浅田選手、本来ジャンプを得意としている選手がジャンプで苦しんでいます。そんな中、全く影響を受けていない選手もいるんです。韓国のキム・ヨナ選手です。内側で踏み切るフリップは内側で、外側で踏み切るルッツは外側で。キム・ヨナ選手はどんなジャンプも正確に踏み切ることができます。トリプルルッツ、これは非常に綺麗でした。このルッツとフリップの飛び分けが唯一できる選手と言ってもいいでしょうかね。And Yuna has a very clear, proper takeoff. It's like textbook. キム・ヨナ選手のトリプルルッツと
浅田真央選手のトリプルルッツ。一見どちらも完璧ですが、その得点は浅田選手は踏み切りで減点され、キム・ヨナ選手はプラスの評価をもらい、結果2点以上の差がついてしまうのです。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는 나이도 같고 커리어도 거의 같아요. 같은 때 주니어로 갔고 또 나이가 같으니까 같은 때 시니어 무대로 옮겨왔어요. 근데 시니어 무대로 옮겨온 지 2년이 될 때까지 김연아는 아사다 마오를 이겨본 일이 없어요. 근데 김연아도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왜 아사다 마오하고 같은 때 태어나서 맨날 나는 쟤한테 눌리고 사느냐. 근데 아사다 마오가 이겼던 비결은 뭐예요? 편법을 썼어요. 인으로 뛰어야 할 것을 아웃으로 뛰고 아웃으로 뛸 것을 인으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아사다 마오는 안 넘어져요. 근데 김연아는 넘어졌죠. 그러니까 맨날 지금 아사다 마오한테 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김연아는 뭘 거쳤어요? 과정을 거쳤어요. 시니어 무대 3년 차가 되면서부터는 게임이 안 돼요. 아까 보셨죠? 6점 만점인데 지금 인센티브에서 2.6점 차이가 나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김연아를 적수가 아닙니다. 처음서부터 얕은 산에 깃발을 뽑기 위해서 편법을 쓰지 마세요. 당장의 승리를 위해서 지금 불법을 쓰지 말라고요. 원칙대로 사시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원칙대로 이 땅을 사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사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자신 있게 뛰어가죠. 이게 바로 미국 수학 교과서에 나온 김연아 사진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각도다. 제대로 된 각도로 뛴 것이 김연아밖에 없으니까. 지난번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도둑맞았다고 그랬죠. 그때도 김연아는 뭐라고 그러냐면 준비를 하면서 심리적, 체력적인 한계를 느꼈다.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에 120점을 주고 싶다. 자기 스스로에게. 비록 나는 금메달은 뺏겼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스스로 매기는 점수가 더 중요해요. 자기는 금메달 이상이다. 당당해요. 당당해요. 지난번 평창올림픽 때 요정처럼 나타나서 저렇게 행복하게 스케이팅 하던 광경을 기억하시죠? 다 과정이었습니다. 자, 내적 보상을 계속하면 또 한 가지 확실한 실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적에 가치를 보죠. 비교 상대는 뭐냐? 가격입니다. 가격 대비 가치죠. 그래서 뭐 가성비 어쩌고 그러죠. 예, 이퀄 관계는 정확하게 그만큼의 가격을 매겨놓은 거고요. 이건 가치가 더 높으니까 가격이 싼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가치보다 가격이 크니까 비싼 거예요. 위에서부터 1, 2, 3번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거 사십니까? 예, 당연히 1번을 사죠. 근데 가격은 그냥 붙는 게 아니죠. 생산 원가가 있습니다. 생산 원가하고 비교를 해봐야죠. 이퀄 관계는 비용하고 똑같으니까 지금 원가대로 파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격이 조금 높으니까 조금 이득을 붙인 거고 나머지는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1, 2, 3번 가격은 어떻게 붙이는 게 맞아요? 1번입니다. 1번. 지금 생산 비용보다 가격이 높으니까 공장이 돌아가요.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불한 비용보다 가치 있는 물건을, 귀한 물건을 구했으니까 만족한 거예요. 이 원칙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사람을 회사에서 뽑을 적에 가치를 봅니다. 저 친구가 우리 회사에 얼만큼 돈을 벌어줄 것이냐. 그때 비교 기준은 월급입니다. 이퀄 관계는 정확하게 월급만큼 일하는 직원이에요. 위에는 월급 이상을 일하는 직원이고요. 맨 밑에는 월급밥 못하는 직원입니다. 바람직한 것은 1, 2, 3번 가운데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지금 월급값 못하는 직원 3번은 어떻게 될까요? 잘리죠. 사장감이 한 명인데 과감하게 잘린다. 두 번째, 정확하게 월급만큼 일하는 직원은 어떻게 될까요? 월급만큼 일하는 직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요, 조금 이따 잘려요. 지금 당장은 안 잘라도 되지만 월급 이상을 일한 사람이 오면은 불러서 수고했어 그동안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건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근데 이건 회사 입장이고 직원 입장에서는 생활비하고 비교하면 이퀄 관계는 월급 받은 대로 생활비로 들어가는 거고 생활비 이상의 월급을 받는 거고 생활비가 안 되는 거고 바람직한 건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생활비 이상의 월급을 받으니까 출근할 맛이 나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지출한 월급보다 그 이상의 돈을 벌어 오니까 회사가 돌아가요. 자, 예를 들면 월급이 400만 원이다. 생활비는 300만 원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한 달에 회사에 벌어주는 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4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 마이너스 400만 원은 600만 원이라는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분개합니다. 내가 1000만 원씩 벌어주는데 왜 월급은 400만 원이야? 근데 저 차액이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질 않아요. 차액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너무 크면 문제지만은. 자, 이걸 보고 서울대학의 윤석철 교수는 생존 부등식이라 얘기합니다. 등식이 아니라 이퀄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근데 여러분이 만들어낸 가치 1000만 원 가운데 400만 원은 무슨 보상 받은 거예요? 외적 보상. 기가 막히겠군요. 600만 원은 뭘로 보상 받을까요? 내적 보상 받으세요. 저 차액이 있다는 사실에 분개하지 마시고 2천만 원의 가치를 만들어 보세요. 2천만 원의 가치를 만들면 월급이 800만 원으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적 보상이 필요합니다. 내적 보상. 윤석철 교수가 강의할 때마다 꼭 마지막에 없는 시입니다. 영국의 개관시인 데니슨의 The Oak, 참나무라는 시입니다. 젊거나 늙거나 참나무 같은 삶을 가지라. 싱싱한 황금빛으로 봄에 빛나는, 여름엔 무성하지만 겨울엔 더 밝은 금빛이로다. 나뭇잎새 다 떨어진 그때 보라, 나무가 같이 옷 벗은 힘이 있었구나. 옷 벗은 힘, 영어로 말하면 naked strength. 한국말로 우리를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나력이라고 합니다. 나력이라는 건 뭐냐? 직장도 없다, 직책도 없을 적에 인간 누구에게 있는 파워입니다. 나뭇잎도 다 떨어졌을 적에 옷 벗은 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얘기합니다. 그 힘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1000만 원 마이너스 400만 원은 600만 원 기억하시지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직원이라면 만드는 1000만 원의 가치 가운데서 400만 원은 회사에서 외적 보상하고 가져간 회사 겁니다. 나력은 어떻게 생기느냐? 600만 원이 쌓이면 여러분의 겁니다. 그건 회사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월급 이상을 일하세요. 월급 이상을 일하시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한 10여 년을 잘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왔죠. 사표 쓰고 나왔을까요? 교수가 사표 쓰고 나오는 거 보셨어요? 잘렸죠. 잘렸다는데 그렇게 좋아하세요? 저 미치는 줄 알았는데. 해직 교수입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대학이라는 직장이 없어졌습니다. 교수라는 직책도 없어졌습니다. 근데 인간 박영근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더라고요. 그건 뭘까요? 저는 신문 방송을 보면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어떻게 생기느냐?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적에 한 번도 교과서를 정해본 일이 없습니다. 참고도서 5권 6권 아무거나 읽어. 교과서는 따로 있다. 오늘 아침에 너희 집에 배달되는 신문을 갖고 수업에 들어와라. 교과서를 하나 정해놓으면 교수는 편해요. 수업 준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을 갖고 강의하려고 그러면 학생은 신문, 자기네 집에 오는 신문 하나 갖고 올지 모르지만 5개, 전 5개, 6개를 봐야 됩니다. 저는 월급 이상을 일했습니다. 월급 이상을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장도 직책도 없어졌을 적에 제가 다시 기업 교육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나력입니다. 저는 회사에 충성하는 의미에서 월급 이상을 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느껴요. 저는 월급 이상을 일하면서 저는 학생들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면서 저는 행복했거든요. 근데 제가 옷을 벗었을 때 그것이 나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온 지 15년 동안 저는 지금도 열심히, 그때는 정말 미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근데 요즘은 나이 들었다고 잘 안 부릅니다. 여러분이 좀 도와주십시오. 내적 보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적 보상. 마지막입니다. 내적 보상을 계속하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오래전의 프로그램입니다.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기억나세요? 거기서 아마추어들을 합창단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재밌는 질문을 엊그저께 받았어요. 잠깐만요. 볼륨 때문에 자꾸 끊어지네요. 누구였지? 어떤 기자분이셨나? 지나가면서 우승 노리시는 거는 당연하시죠? 그래서 사실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왜 기분이 나빴냐면 제가 남자의 자격 그 프로를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그때 사실 순간적으로 너무 기분이 나쁘다가, 아니요, 저희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만큼을 해낼 거고요. 몇 팀이 나오는지 무슨 노래를 뭐 하는지를 한 번도 신경을 써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박할린이 얘기하는 것은 기자가 우승놀이 쓰는 거 맞죠? 아니라는 거예요. 박할린.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는. 자기는 우승 노리는 거 맞죠? 그 얘기 들을 적에 기분이 나빴다. 갈 수 있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잡음이 들려서 껐습니다만은 뒤에서 뭐라냐, 바로 그것 때문에 우승을 노리는 것보다 더 혹독하게 훈련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제의 나를 이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런 뜻이. 그렇게 훈련해서 어떻게 공연하는지 봅시다.
남자의 다격 합창단은 여기서 우승 못합니다. 그런데 우승이고 몇 등이고 등수가 상관이 없어요. 다 행복한 눈물을 흘리는 거죠. 뒤에 보시면 저기에 대한민국 격투기 챔피언도 저기 있었거든요. 그 친구도 벽에다 대고 엉엉 울어요. 이건 등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다. 예. 이 땅에서 얼마나 출세했는지 돈을 많이 벌었는지 주께서는 그걸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갔을 적에 그 해 떠오르는 새벽녘에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리시던 예수님처럼 우리를 기다리면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때 우리의 행복, 그거 생각하십시다. 정리하면요, 여러분이 내적 보상을 위해서 조급해하지 않은 박지성을 생각하세요. 박지성 기억나시죠? 10분을 뛰어도 만족할 것이고. 두 번째, 역경을 이기게 됩니다. 누구예요? 한비아를 생각하세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못 가고 하루에 알바를 5개씩 뛰면서 버텼던 명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됩니다. 누구 예를 들었어요? 김연아. 수없이 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확실한 실력을 갖게 됩니다. 누구예요? 별 볼 일 없지만 저를 기억하십시오. 월급 이상을 가르쳤던.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남자의 자격, 합창단을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준비한 파일 마지막 하나입니다.
닷컴이라는 그런 그 기업이 있는데요. 거기서 만든 플래시인데 제목이 하나님과의 인터뷰예요. 하나님에게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하고 가상의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첫 번째,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면요. 그랬더니 허하 나의 시간은 영원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기에 좀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안다라는 것. 어른이 되고 나서는 너무 빨리 늙는다고 안타까워하는 것.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으라고 건강을 다 해치고 나서 나이 들어가서는 건강을 위해서 그 돈을 다 써버리는 것.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는 하루도 살아본 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것.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지 못한 것, 그것이 참 안타깝다 말씀하십니다. 플래시가 기기하고 잘 작동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